안녕하세요. 네, 디자인보호법 2차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중건 변리사고요. 8회 동안 이제 기본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우선은 그 교재는 기본서랑 판례집 2개 있으시면 되고, 자료는 오늘은 프린트 3장을 나눠드렸어요. 기출 분석 자료랑 또 기출 문제만 모아놓은 자료랑 심사 기준 모아놓은 자료, 이렇게 3가지 나눠드렸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볼 건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OT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2차 강의는 2월달부터 새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1차 강의 1월달까지 계속 하다가 이제 2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2월이면 생각해보면은 또 저는 이제 슬슬 2차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험생 분들께서는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때인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이제 3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시즌이라고들 다들 하잖아요.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삼시생분들도 넘어오고 또 뭐 동차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기득으로 넘어와가지고 다 같이 막 섞이는 때가 이제 3월이기 때문에 딱 그 전달인 2월달은 아마 디보는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민특상 같은 경우는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디보에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또 시간 낭비 안 되게끔 알찬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개정사항부터 좀 체크를 해드리면, 작년 2022년 7월에 시험을 봤는데 그 이후에는 바뀐 부분이 화상 디자인 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개정 자료는 제가 내일 나눠드릴 건데, 일단 시행규칙에서 좀 마이너한 것들이 조금 바뀌었고 심사 기준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심사 기준도 제가 나눠드렸던 이 자료는 뭐 작년이랑 거의 똑같고 화상 디자인 파트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시험 보시는 친구들도 지금 그 화상 디자인 파트 공부하느라고 조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화상 디자인 심사 기준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작년이랑 좀 달라졌구나, 그거는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그 정도. 그래서 많진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디보 선택하셔서 오시기는 했지만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볍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2차 시험을 총 1039명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디보 선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518명.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49.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디보 선택한 거죠. 2차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한 2명 중에 1명은 다 디보를 선택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도 한 445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되게 많이 늘어났구나 했는데, 올해는 더 재작년에도 많이 있었구나 했는데 작년에는 더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스율도 한번 보면은 요 518명 중에서 몇 명이 50점을 넘겼냐, 즉 패스를 했냐를 봤을 때 숫자가 340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비율로 따져보면은 한 65%가 패스를 한 거죠. 518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한 65%는 패스를 했어요. 나머지 한 25% 정도가 35% 정도가 페일을 맞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패스율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이제 총 1039명 중에서 작년에 209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또 디보 선택자는 93명 정도 돼서 얘도 한 45% 정도?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 또 한 2명 중에 1명은 또 디보 선택자가 되는 거죠. 뭐 물론 많이 선택을 했으니까 합격자도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합격자도 디보가 되게 많고 응시율도 디보가 제일 높다, 패스율도 엄청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숫자가 있는데, 작년에는 65%였는데 그 전년도에는
합격률, 패스율이 한 70% 가까이 됐어요. 한 68%, 70% 이렇게 가까이 돼가지고 거의 그냥 뭐 시험 봐서 뭐 답안지만 어느 정도 채웠으면은 전부 다 패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수를 좀 잘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학 과목이 아니고 법 과목이다 보니까 점수를 뭐 답을 좀 틀렸더라도 조금 부실하게 적었더라도 웬만하면 다 패스를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물론 문제도 그만큼 쉬웠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안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당장에 이때가 70%였고 그 전년도까지 거슬러 가보면 68% 그리고 52, 53 이게 22년도고 21년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디보가 점수를 잘 줘서 누구나 다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응시생들이 갑자기 몰렸어요. 그래서 작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응시생들이 좀 많이 몰렸으니 조금 좀 어렵게 되거나 좀 점수를 잘 안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년까지도 좀 점수를 잘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3년 연속 한 70% 가까운 패스율을 보이니까 디보 공부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1차에서 배웠던 그 지식만 가지고 2차 와서는 그냥 뭐 수업 하나 정도만 듣고 가지, 아니면 정말 수업도 안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듣더라도 그냥 한 수업 정도만 듣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뭐 아는 분들 중에서도 3법 점수는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디보가 페일이 나와가지고 탈락하신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3법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디보 하나 때문에 페일을 했다라는 거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저희는 페일 안 받기 위해서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보 공부하시는데 뭐 그냥 생동차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생동차가 아니라 기득 정도 됐다 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요 정도 하루에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요것도 안 하고 이제 3법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해서 선택 과목에서 페일을 받을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 인생 걸고 하는 건데 좀 그런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설사 특상에서 한 평균 1점이 깎이더라도 요거는 좀 안정적으로 패스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모험을 하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는 50%밖에 패스를 안 줬어요. 이제 2명 중에 1명은 페일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조금 저희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요 한 5년치의 시험의 난이도는 다 대동소이했다고 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 그렇게 쉬운 과목, 쉬운 해도 없었는데 비슷한 난이도에서 한 퍼센트를 이렇게 막 조율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올해도 시험 문제가 무난하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 난이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험 난이도가 뭐 작년에 한 번쯤 아마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 뭐 계속 패스 페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험을 쭉 보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한 중간도 안 됐고 중하, 뭐 하에서 중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딱 요런 제가 문제를 이제 보더라도 느껴지는 게, 그 선택 과목에서 페일을 주지 선택 과목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문제를 좀 쉽게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을 정도로 시험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저희도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디보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죠. 장점으로는 일단 3법과 연동이 된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민특상 잘하면 디보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민특상 좀 못하면 디보도 못해요. 이게 답안지에 다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뭐 GS 들으시면은 제가 막 채점을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채점을 해보면 이분은 민특상도 잘하시겠다, 이분은 민특상도 좀 헤매고 계시겠다,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똑같은 법 과목이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쓰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법을 잘하면은 디보 실력도 덩달아 올라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득이니까 기득생들은
뭐 동차생들보다 3법 공부할 시간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3법 실력이 조금씩 한 4월, 6월 정도 돼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디보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아까 뭐 한 30분, 1시간만 투자하더라도 덩달아서 디보 실력도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또 시험의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 더 공부해야 될 건 많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안정성?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중간만 가도 충분히 패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잘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중간만 해도 충분히 패스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도 좀 크리티컬하게 있습니다. 단점은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동차 때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단문을 좀 열심히 암기를 하셨으면은 지금 기득 와서는 시간을 되게 조금만 투자해도 쉽게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근데 동차 때 내가 만약에 디보 선택을 안 했거나 아니면 동차 때 디보를 정말 뭐 한 달 정도 짧게 보고 갔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득 와서도 그 기본서 암기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단점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걸로 좀 커버가 되기는 하죠. 뭐 암기를 엄청 빡세게 안 해도 3법 잘하면은 디보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답안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혹시 요번에 그 작년에 디보 선택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선택하셨죠? 작년에 디보 하셨어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다 작년에 디보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을 건데, 그 수업 들으시면은 꼭 한두 분 이상은 선택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뭐 기초 GS를 하든 실전을 하든 기본을 하든 선택 과목을 바꾸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도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동차 때 열심히 뭐 민특상 공부하시고 기득 때도 민특상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기 실력, 뭐 답안지 작성 실력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디보에 시간 조금만 투자해도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차 때 디보가 아니었거나 동차 때 디보를 좀 너무 조금 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최소한의 시간 투자만 하시면서 제가 뭐 봐달라는 것만 반복해서 보시면은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차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2차 시험에서는 4가지를 보셔야 돼요. 단문 공부하셔야 되고, 판례 보셔야 되고, 심사 기준 보셔야 되고, 사례 문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를 하시면 되고, 요 외에는 더 할 것도 볼 것도 없어요. 딱 요 4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단문이라는 거는 저희 요 기본서 하나 구매하셨죠? 그 기본서 안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 열심히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고, 판례도 판례집에 다 필요한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판례집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볼 필요도 없고, 이미 기출된 거는 뭐 전혀 안 보셔도 되고, 또 특허법원 판례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대법원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양이 좀 생각보다 적고, 심사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뭐 특허나 상표는 심사 기준까지 너무 지역적이라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디보는 요 심사 기준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기본서에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이론들은 요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 기준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예시들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는 화상 디자인이 또 새롭게 도입이 되었죠. 네,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 작년에도 실제 기출이 되었지만 이번에 또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상 디자인도 있으니 심사 기준 좀 대비를 해두셔야 되고, 사례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사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GS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디보 문제가 뭐 소설문 나눠가지고 뭐 사례 문제, 뭐 갑을 해가지고 사례 문제도 되게 많이 내고, 판례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사례식으로 막 문제를 내고,
그래서 사례 문제가 작년에도 되게 많이 나와서 요거 대비 안 하셨으면은 좀 어려우셨을 문제들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것도 뭐 한두 번 처음에 접했을 때만 어렵지 한두 번 문제 풀어보시면은 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요것도 좀 어렵지 않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공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여기에 한 70% 에너지 쏟으시고 여기에는 10% 각각 10%씩 에너지만 쏟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1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70% 에너지는 단문에 10% 10% 10%씩은 판례 심사 기준 사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으로 봤을 때 월화수목은 단문만 계속 보고 한 금요일 정도만 판례 심사 기준만 몰아서 보고 뭐 사례는 주말에 뭐 GS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 비중을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문 기본서 암기 하시는데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요 판례 심사 기준이라고 해서 되게 양이 방대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뭐 민소든 특허든 상표든 판례가 엄청 큰 볼륨을 차지하잖아요. 중요하고. 근데 디보도 뭐 판례가 있기는 한데 일단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제 기준으로 일주일에 요 판례 심사 기준을 보는데 한 1시간 정도만 쏟으시면은 충분히 그냥 쓱 보면서 1회독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지가 않아요. 또 봐야 될 것만 따로 뽑아서 본다면. 심사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심사 기준도 그냥 뭐 지금 자료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 정도 두께랑 그 화상 디자인까지 합치면은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그 정도 두께의 심사 기준을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뭐 다 볼 게 아니라 그림만 보면 돼요. 그림이랑 몇 가지 좀 중요한 문구들 이런 것만 체크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되니까 요것도 나중에 눈에 익으시면은 1, 2회독 할 때는 조금 시간을 들이셔야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쓱 보면 30분이면 요거 그냥 1회독 하거든요. 팔레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1시간만 요 정도 쓱 보는 정도의 양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 단문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월화수목금 대부분의 시간을 요 단문 암기 하는데 한 30분씩 1시간씩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분, 1시간이 사실 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이시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루에 쏟으시라고 보내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큰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쏟으시면은 뭐 100% 패스합니다 라고까지는 뭐 욕심 같아서는 한 2시간씩 공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타 과목과의 좀 그런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한 최소한 이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패스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시간에는 대부분은 요거 암기하시는데 시간을 좀 쏟으시고 판례 심사 기준은 한 5월, 6월, 4월, 5월, 6월 그때쯤 가서 좀 중요도 있게 좀 보시고 그전에는 요거 암기하시는데 좀 시간을 많이 쏟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암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 작년에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요거 기본서 암기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문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요령을 좀 드리면은 키워드가 논점별로 강약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기본서에 한 50몇 개, 60가지 단문이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봐도 되는 것도 있고 보더라도 그냥 목차만 읽고 넘어가도 되는 조문들, 그 단원들도 있거든요. 좀 중요한 단원 위주로만 공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답안지에 쓸 것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동차 때는 아마 이 느낌을 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동차 때는 사실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게 요 기본서에 있는 단문을 암기하는 좀 팁이잖아요. 근데 이게 디보 기본서만이 아니라 민특상 전부 다 포함이 돼요. 민특상 공부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강약 조절을 하면서 무조건 책을 보셔야 되고, 이 책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거 달달 암기 못 하거든요, 절대. 근데 이거를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좀 강약 조절해가지고 답안지에 쓸 것만 요령 있게 암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2차 시험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그 느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동차 시절 한번 겪었고, 이제 올해 기득이 되면서 또 GS도 이제 많이 듣고 하실 거니까 아마 이런 느낌이 지금은 조금 없더라도 계속 생길 거예요. 문제 푸시다 보면은, 아, 요거 답안지에는 책 보면은 책에서 여기를 답안지에 쓰는구나, 이게 계속 감이 오실 거거든요. 아, 여기는 답안지에 쓸 일이 없구나, 요거는 어떨 때만 답안지에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계속 오셔야 돼요. 민특상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디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일단 기본 강의를 하면서 여기는 꼭 암기해 주시고, 여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 뭐 여기는 뭐 답안지에 쓸 필요 없고, 뭐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강약 조절도 하고 답안지에 쓸 것만 암기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답안지에 쓸 것만 암기해라, 논점 조절해라, 요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기출문제랑 연결이 돼요. 실제 이 단원에서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봐야, 아,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기출이 되니까 답안지에는 뭘 적어야겠구나, 아, 이 단원에는 뭐 기출이 하나도 안 되네, 이 단원은 이렇게 기출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당 단원에서 어떻게 기출이 될지를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여기서 답안지에 뭘 쓸지를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차 때는 요 기출이나 뭐 GS도 마찬가지, 문제. 근데 동차 때는 이런 문제풀이를 할 일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서 암기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요거 생으로 암기하는 거 아마 굉장히 고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디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디보도 처음 동차 때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을 바꿀까 말까를 정말 몇십 번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뭔가 특허상표처럼 좀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냥 생 단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안 헤어져서 포기할까 말까 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득이 되니까 암기가 너무 그냥 쉽더라고요. 그냥 답안지에 이거 쓸 거 외우면 되겠고, 뭐 요거 중요하고 요거 안 중요하고 이게 조금 구별이 되니까 암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막 문구 구절 하나하나 똑같이 빡세게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냥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도 좀 줄어들어서 기득 때는 좀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보충 프린트로 나눠 드리는 거예요. 요 기출문제 한번 쓱 넘겨보시면 제가 단원별로 이 단원에서 이렇게 기출이 되었다라고 문제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때는 이 문제를 직접 막 풀진 않을 거고, 푸는 거는 이제 기초 GS 할 때 뭐 좀 문제 풀이 연습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할 거고, 요번 기본 강의 때는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좀 감을 익히시라고, 아, 그러면 답안지에 뭘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히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좀 잘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갈 때도 이론 설명 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한번 보고, 뭐 그렇게 넘어갈 테니 이거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조문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특상이랑 연계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조문은 이것도 동차 때 잘 몰랐던 건데 열심히 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 옆에는 항상 법전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GS 쓰러 들어가시면은 무조건 법전 이렇게 한 개 들고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그 학원에서 파는 법전도 있고, 아니면 뭐 학원에서 파는 거를 그냥 사는 거 제일 추천드리고, 그 실제 법전을 옆에다 놓고 막 펼쳐가면서 답안지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조문에 있는 내용은 그거 구구절절히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요 단어는 조문에 뭐 70조, 68조, 71조에 나와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 안에 있는 거를 조문에 있는데 굳이 여기서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꼭 그렇게 조문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도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요 단어는 그냥 조문만 꼭 눈에 찍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상이랑 연계하라는 것도, 이게 특허법이 그 산재법의 모태법이잖아요.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랑 디보에 있는 거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심판, 소송, 뭐 앞에 총칙,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겹치거든요. 겹치는 것들은 그냥 특허에서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 디보에서는 그냥 전혀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놨을 뿐더러 뭐 심판이나 뭐 신규성, 뭐 창작성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많이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특허에서 암기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기본서에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단문에 대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수업 진행해보면서 좀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대비를 할 계획이냐면 요 단문이랑 심사기준 판례까지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이론이랑 판례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 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요 판례 심사기준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 GS 네, 문제도 풀어보고 판례랑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판례랑 사례 위주로 실전 GS에서 복습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요 각각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 기초, 실전 GS로 좀 대비를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기본서를 한번 보면서 기본서에 있는 좀 이론에 대한 설명 한번 쭉 드릴 거고 아직 2월이라서 그렇게 부담 없는 시기니까 요 기본 강의 들으시는 김에 디보에서 내가 좀 잘 몰랐던 개념이 있었는지 조금 뭐 부족했던 개념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기본서에 있는 이론 한번 쭉 같이 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트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다면은 어떻게 기출이 되었는지를 이 기출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해당 파트에서 심사 기준이 또 있다면은 심사 기준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렇게 기출, 심사 기준, 기본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수업이 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출 문제 유형 분석이다라고 한 장 나눠드렸죠.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제가 매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경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바로 작년만 보더라도 2022년 보시면은 단문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 색깔이 그 유형이거든요. 문제 유형.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좀 대부분이죠. 또 빨간색 판례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뭐 단문 판례 심사 기준 사례가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뭐 작년만이 아니라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뭐 판례가 뭐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문 문제도 빠짐없이 나와요. 특히 21년 보시면은 뭐 정보 제공, 직권 재심사, 이의 신청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단문을 물어보고 있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단문을 계속 물어보죠. 작년도 단문 물어보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사례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 노란색이 되게 많잖아요. 노란색이 되게 많은 걸 보시면 사례 문제를 요즘에 되게 많이 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보의 문제 유형이 단문 문제, 판례 문제, 뭐 사례 문제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는데 그냥 세 가지 파트에서 골고루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나 빠짐없이 좀 이번에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2018년부터 패스페일로 바뀌었거든요. 2018년 보시면은 판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3문제가 판례 문제가 나와서 뭔가 패스페일로 바뀌면서 판례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려나 보다 싶었는데 2019년 보시면은 또 판례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판례 문제 엄청 대비했는데 또 판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판례 문제가 또 하나씩 나오고 이래서 뭔가 올해는 또 뭐가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요거를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좀 사례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판례 문제도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구나 뭐 단문도 하나씩 나오는구나 뭐 다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좀 나오기 힘들겠다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신미성 이런 것도 굉장히 짱돌이에요. 2006년에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신미성인데
작년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올해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올해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고, 또 뭐 화상 디자인, 이것도 작년에 가장 핫 이슈였는데 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뭐 올해는 어렵지 않나 싶지만 또 워낙 중요한 거니까 또 데뷔는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뭐 디자인의 동일 유사 32번 파트도 한번 가보시면은 뭐 작년에 나오긴 했지만 요거는 뭐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좀 대비를 해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히려 뒤쪽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 뭐 디자인권 관련해서 많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좀 다 대비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뭐 저는 공부할 때 기본서 맨 앞에다가 그냥 접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 파트가 조금 잘 안 풀린다 싶은데 요거 봤더니 작년에 기출이 되었네 싶으면 조금 그냥 덜 보고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요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거를 통해서 더 말씀을 작년까지 드렸던 거는 옆에다가 이제 2023년 칸을 하나 더 만들고 중요도를 좀 표시를 하긴 했었거든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시면서 그때그때 파트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A, B, C 등급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 기득이고 지금 시점에서 뭐 A만 공부한다 뭐 이런 마인드는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A, B, C 모두 좀 대비를 해도 돼? 뭐 C는 그냥 좀 가볍게 보는 식으로 그렇게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차는 그냥 A만 본다라고 하도 되지만 저희는 그런 리스크가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도 상관없이 좀 꼼꼼하게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페이지 넘겨서 기본서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네. 기본서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디자인보법의 목적 나오거든요. 디자인보법의 목적부터 보시면 강의는 그 1회부터 7회 정도까지 요 기본서 1회독 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마지막에 8회에는 그 판례집에서 뭐 기본서를 통해서 같이 보는 판례도 있을 건데 안 보는 판례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8회 때 좀 몰아가지고 한 번에 쓱 보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뭐 중간중간 판례집을 보기는 해야 되니까 판례집을 계속 가지고는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페이지 보시면 네, 디자인보법의 목적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그 뭐 C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적 파트인데 C급이다라고 보시고 아직까지 기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출된 적이 없고 뭐 딱 봐도 별로 중요한 단문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C급이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기출이 된다면은 제가 이렇게 유형하고 써드리거든요. 기출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얘는 뭐 단문으로밖에 물어볼 게 없죠. 뭐 예를 들어 그냥 정말 소논점 하나로 한 4점짜리, 뭐 5점짜리, 6점짜리로 디자인보법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나올 확률은 좀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금 1번 목차 보시면 디자인보법의 목적에 디보는 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1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내용 한번 이해하시고 1조만 기억하시면 돼요. 1조.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1조 핀 다음에 똑같이 받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2번 목차죠. 2번 목차. 디보 목적에 대한 해석론. 이 정도는 또 유명한 학설이랑 결론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뭐 문제의 소재는 그냥 대충 봐도 아시겠죠? 디보법 목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견해의 대립에서 보시면 창경수라는 유명한 두 문자가 있죠.
창작설, 경업설, 수요설. 그래서 저희가 그 창경수 정도의 두 문자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도 키워드만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창작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본질을 미적 창작으로 한다. 그래서 미적 창작이 키워드가 되고, 네, 디자인의 본질은 미적 창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보법의 목적은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가 키워드죠. 미적 창작이랑 창작적 가치를 보호, 두 가지가 지금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디보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해석하는 건데, 창작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본질을 미적 창작, 그리고 목적을 창작적 가치를 보호 넘어가시면 되고, 경업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본질을 물품 식별 기능, 물품 식별 기능이 키워드고,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디보법 목적을 부정경쟁 방지로 본다 해서 부정경쟁 방지가 키워드죠. 네, 그래서 물품 식별 기능이고 부정경쟁 방지로 본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설에서 디자인의 본질은 물품의 수요 증대가 키워드고, 목적은 산업발전을 도모해서 산업발전을 도모가 키워드죠. 네, 그래서 막 요거를 개인적으로는 막 뭐 이해하고 막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창경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창작은 미적 창작, 경업설은 물품 식별 기능, 수요설은 수요 증대, 그냥 이 정도 키워드만 읽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중요도도 낮은데 열심히 암기하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 부분을 보시면은 뭐 창경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한다라고 나와 있죠.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파트에서는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은 딱 여기 부분이에요. 디자인법법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고 해석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러면은 그냥 창경수만 답안지에 적혀져 있으면은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그럼 중간 이상 가면 패스는 하는 거니까 그냥 창경수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의 3페이지에는 박스가 2개 있는데, 사실 그냥 빼버릴까도 생각했을 만큼 뭐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 두 가지 박스는 그냥 뭐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디보법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목차가 양가로 1, 2, 3, 4죠. 1, 2, 3, 4가 보호, 이용, 창작의 장려, 산업발전의 이바지에서 그 1조에 있는 내용을 하나 그냥 목차 딴 거에 불과하죠. 네, 왼쪽 페이지에서 1조가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해서 창작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가 지금 키워드였으니까 각각을 하나 목차로 따가지고 만든 게 그 오른쪽 위에 있는 박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디자인법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 다음에 아까 뭐 한 2점, 3점, 4점 이 정도로만 문제로 냈으면은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 적으면 그 정도 분량 나오거든요. 그럼 패스 충분히 하는데, 혹시라도 뭐 8점, 뭐 10점 좀 터무니없이 크게 문제를 냈다 하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이지처럼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조 적어주고 창경수 적어주면은 한 3, 4점 분량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점이 좀 많이 남고 내가 필석이 좀 된다 싶으면은 그 디자인의 보호, 이용, 창작의 장려, 산업발전의 이바지 얘네 그냥 하나하나씩 목차 따가지고 한 줄씩만이라도 적어주면은 충분히 점수 더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양가로 1, 2, 3, 4번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막 엄청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밑에 양가로 4번부터 보시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물품의 수요 증대 효과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냥 1조를 한번 더 써놓은 거에 불과하죠. 그냥 이러이러해서 뭐 디자인을 보호해주면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의 취지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요거 해결된 거고, 창작의 장려도 보시면 뭐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 창작 활동을 장려한다. 그냥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한다. 그냥 그 정도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한 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의 이용 부분도 뭐가 목차가 또 나뉘기는 하지만 이거 막 열심히 암기하고 계실 필요가 없고, 그냥 디자인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을 이용한다라는 것과 제3자가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면서 그냥 또 해줄 얘기는 또 있죠. 뭐 디자인권자가 이용한다라는 거는 뭐 등록받은 디자인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
뭐 실시 태양은 2주 7월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쭉쭉쭉쭉 그냥 써가시면 되는 거고. 뭐 제3자가 이용한다라는 것도 이용 저쪽 관계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자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제3자가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해만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요거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디자인을 보호한다라는 것도 뭐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 이렇게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와 있는 그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실체적, 절차적 이런 거를 구분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디자인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디자인에다가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취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안에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요.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방가로 1번에는 실체적 보호라는 거는 디자인은 일단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형태도 없고 점유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떤 권리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냥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체적으로 보호해준다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체적 보호는 권리랑 관련이 된 거예요. 권리.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권리죠. 디밭권, 보상후 청구권, 뭐 디자인권, 뭐 선출원의 지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절차적 보호는 그런 권리를 어떻게 절차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냐. 좀 그 출원인 보호 제도들이 있죠. 이익제도, 신상해, 보정, 분할, 조약우주,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디자인권자를 보호해 준다. 네, 뭐 그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문제 없이 그 내용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공부하실 때는 그 왼쪽 페이지에는 1번 목차, 2번 목차 정도만 보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이지는 정말 짱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를 보호, 이용, 창작, 산업발전 이바지 요거 4개로 나눠서 쓰면 되는구나.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냥 대충 그냥 한 줄씩만 적어줄 수 있을 정도로만 느낌만 알면 되겠구나. 요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두 문자 따서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동자 때 공부할 때 이제 다른 기본서에 이런 또 단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막 뭐 양가로 1번에 실체적, 절차적 보호 나눠가지고, 또 절차적 보호에는 신보분조, 신보분조, 뭐 거의 심,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막 두 문자 따서 외웠어요. 이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문제 나오지도 않을 거고, 문제 나와도 그거 다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느낌만 살려가지고 한두 줄만 적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대충 느낌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디보 단문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중요도를 좀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인데, 뭐 요 정도는 사실 그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보시면은 일단 양가로 1번에 유행성이다라고 하고 읽어보시면,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이고 뭐 시대에 따라 디자인의 가치도 변하는 유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를 두고 있다. 일단 한두 번만 읽어보시면 또 느낌 아시겠죠. 네, 유행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일단 문제가 파악이 되셨을 거고, 그 유행성과 관련해서 디자인에는 요 7가지 정도의 법조문이 있다 해서 뭐이 정도는 두 문자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신예공 우료공불이라 하거든요. 신규성에서 신이고, 신상예에서 예고, 그리고 출원공개에서 공이고, 우선심사에서 우, 출원료 차등에서 료, 무공고에서 공, 불실시에서 불. 이러면 신예공 우료공불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혹시 문제로 나왔을 때 써줄 얘기는 있어야 되니까 신예공 우료공불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됩니다. 신예공 우료공불. 네. 오른쪽에 있는 설명은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신규성 같은 경우는 국외까지 판단 기준을 확장했다라는 것은 뭐 디자인의 유행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공개시켜도 뭐 하루 만에 전 세계가 다 알죠. 네, 그래서 신규성 판단할 때 국외까지 확장되는 것도 유행성과 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신상예도 유행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출원하기도 전에 다 공개가 돼버리니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신상예고, 출원 공개도 유행성이 너무 강해서 모방이 쉬우니 신청에 의해서만 디자인을 공개하자라는 게 요거 52조고, 우선심사도 마찬가지고 뭐 출원료 차등 적용, 요거는 뭐 일부 심사하거나 복수 디자인 출원했을 때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라는 건데,
요건 왜 나와 있냐면 일부 심사라는 게 빠른 등록을 원하는 거잖아요. 빠른 등록을 원한다라는 거는 왜 빠른 등록을 원하냐면 유행성이 강하니까. 내가 출원해서 등록받을 때까지 1년 소요되면은 그때 기간 동안 뭐 유행이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쓸모없는 권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등록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 일부 심사니까 유행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복수 디자인도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디자인의 변형된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출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출원에 다수의 디자인을 한 번에 넣어서 출원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 복수 디자인 제도가 요 유행성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공고 제도도 빨리 등록시켜 주기 위해서 출원 공고 제도가 없죠. 상표에는 있지만 디보에는 없죠. 또 불실시에 대한 제재도 없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권리가 20년 동안 존속돼 봐야 1년 있으면 쓸모없는 권리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불실시에 대한 제재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 번씩만 그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면은 이것도 그냥 신예공, 우려공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거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행성과 관련된 특유 제도는 요거는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생략하셔도 되는데 기본 강의니까 그냥 간단하게 구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있는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등록시켜 주고자 한다라는 제도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관련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니까 그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비슷비슷한 창작물을 계속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디자인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비밀 디자인도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는 거고, 복수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고, 디자인권의 효력도 동일 범위만이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권리가 확장이 되죠. 특허랑 다르게, 상표랑도 다르게. 그리고 존속기간도 뭐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래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존속기간 갱신 제도가 없어요, 디보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각각의 규정이 유행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물품성을 보도록 할게요. 물품성은 A급이에요, A급. 디자인의 성능 조건에 무령지심이 있다는 건 잘 아실 거고, 그 중에 물품성인데, 얘 같은 경우는 2017년에도 한번 나왔고 2005년에도 한번 나왔어요. 좀 중요한 단문인 것 치고는 많이 기출이 안 되었죠. 뭐 한 10몇 년 텀을 두고 이렇게 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최근에 기출이 안 된 지가 또 꽤나 오래됐으니까 이 물품성은 작년에도 기출이 되었구나. 재작년에. 최근에 기출이 되긴 했네요. 그래도 중요한 단문이니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얘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문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물품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 10점, 5점 이런 식으로 단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사례 문제도 나올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올 게 있냐면, 심사 기준에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판례도 하나 있고요. 이 판례는 한증막 판례. 그리고 심사 기준은 그 21년 10월 21일 날 새롭게 들어온 심사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예시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 기준 예시랑 판례 예시, 이 두 가지가 좀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판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물품성 파트는 좀 A급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 문제, 판례 문제를 만들 때 뭐 항상 이 단문 문제 껴서 내죠. 이 사례 풀기 전에 물품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거 먼저 물어보고 기출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기출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얘는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넘겨보시면 대표적으로 2017년에 이렇게 기출이 되었습니다. 21년 문제는 아마 마이너하게 나와가지고 아마 뒤편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일단 2번에 있는 물품성 파트부터 보시면은 얘는 판례 문제예요. 스위치 A라고 나와 있죠. 이 스위치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 문제를 좀 타겟해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판례 문제지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없죠.
대부분 판례 문제는 그림, 도면이 같이 나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판례가 설치해줬던 그런 사실관계를 되게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박스부터 보시면은 이런 스위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얘기랑, 또 밑에 본 문제를 가시면은 산업계의 거래에서는 부침세를 제외한 부분을 몸체 알맹이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뭐 스위치 A는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랬을 때 그 설문 보시면 설문 1번에 물품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단문 문제 내죠. 이거 10점짜리면은 30점 분량에서 10점이면은 1.5페이지 이상은 돼야 되죠. 1.5페이지 넘게 써야 되는데 이거 막 쓰실 수 있겠나요? 뭘 써야 될지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네, 기본서에서 그것까지 딱 그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부품도 디자인보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이거 정답 아시죠? 되긴 하죠. 다만 판례가 호환 가능성이랑 동래거래 대상이랑 호환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10점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좀 난감하긴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서 이렇게 단문 문제를 20점 분량으로 냈구나. 와, 물품성 파트는 단문 문제를 좀 빡세게 봐야겠구나 라고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가로 3번이 이제 사례죠. 판례 문제죠. 의리 본 사안에서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이랬는데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뭐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그 판례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서 사안포섭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심판의 인용 가능성은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알고 있는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단문 문제가 진짜 출제가 되게 많이 되고, 이 단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판례나 뭐 심사 기준에 있는 예시를 들고 얘가 물품성을 만족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증막 판례랑 여기 나와 있던 스위치 판례가 있는데 얘는 이미 기출이 되었으니까 다시 나올 리는 없겠고, 근데 아마 나중에 판례 공부하실 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판례 공부할 때 이 판례가 어떤 판결 요지를 설치했는지, 판결 요지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안포섭 할 문구까지 저희가 암기를 하려고 한다면 좀 이제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이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죠. 그랬을 때 디보에서는 크게 지금처럼 사안포섭 할 거리를 문제에 다 친절하게 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좀 대부분 그러기는 해요. 막 저희가 실제 판례 그 세세한 문구까지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저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 문제만 읽어서 사안포섭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좀 불친절하게 그림만 던져놓고 얘 사안포섭 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친절하게 나오는 거랑 친절하게 안 나오는 거 좀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저희는 친절하게 안 나올 것까지는 대비를 하시긴 하셔야겠죠. 근데 요 2017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안포섭 할 거리들을 좀 문제에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판례를 내가 좀 덜 봤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물품성 파트 다시 보시면 이렇게 그냥 물품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고 하고 10점짜리 분량으로 물어봤을 때 저희는 답안지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면 되냐면 그 1번 목차, 2번 목차, 3번 목차 요거 다 쓰면은 10점 정도 나와요. 한 페이지 반 조금 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의취지 좀 적어주고 물품성의 요건 한 다음에 동류, 구동 각각 목차 잡고 쭉 적어주고 흠결시 취급까지 적어주시면은 한 10점 분량 조금 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실하게 적으면은 뭐 10점 조금 넘게 나올 거고, 조금 좀 빼먹고 적으면은 뭐 10점 좀 안 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좀 그런 것들을 그 1, 2, 3번 목차에 있는 내용은 좀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꼼꼼하게 암기하실 부분이고, 이제 하나하나 다시 보시면 1번 목차에서 의취지 부분은 디자인이랑 물품의 형태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무령시즘이다 라는 거는 2조 1호에 나와 있죠. 요거를 먼저 적어주고 물품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물품은 독구 유동이지만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 목적이랑 심사기준 판례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다.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 다 하나하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동류구동, 그리고 물품성의 요건도 동류구동 1, 2, 3, 4번 목차로 나눠 있죠. 그리고 좀 암기하기 편하시라고 원칙과 예외로 나눠가지고 좀 답안 문제를 기본서를 구성했습니다. 동류구동 각각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원칙과 예외를 모두 답안지에 적어주셔야 돼요. 일단 독립성부터 원칙은 물품은 독립하라고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찻잔의 손잡이와 같은 물품의 부분, 합성물의 구성가편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다 답안지에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이런 예시들도 예시니까 답안지 안 적어줘야 되나 싶긴 하지만 뭐 이 정도도 답안지에 적어주셔야 한 10점 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뭐 실전 GS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물품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면 이런 것까지 다 적어주시거든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그 상대평가 기질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죠. 부품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호환 가능성이 있으면 물품으로 인정이 되는데 판례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독립거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죠. 요게 이제 아까 설문 2번에서 물어봤던 판례죠. 요 판례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니까 요거는 좀 판례 표시 해 놓으시고 문구를 꼼꼼하게 적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2개 아시죠?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독립거래 대상 요거랑 호환 가능성 요거 2개가 중요한 키워드. 요거 2개가 있으면은 무조건 답안지 점수를 받는 거고 없으면은 좀 깎이게 받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제 GS 문제 풀고 하실 때도 제가 부품을 예시로 부품 디자인 A라고 한 다음에 얘가 등록될 수 있을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판단 기준을 먼저 적어주겠죠. 부품이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이렇게 호환 가능성, 독립거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판단 범위를 적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사안 포섭 하실 때 점수를 잘 가져가려면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지, 호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2개를 각각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검토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해주고 하면은 훨씬 점수를 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그냥 쭉 줄로 디자인 A는 뭐를 봤을 때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끝내버려도 되지만 사실 훨씬 더 좀 점수를 잘 가져가려면 이 독립거래 대상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검토해주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검토해주고 그러고 나서 결론이라고 한 다음에 얘는 물품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채점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다라는 거는 채점자도 알고 있는데 그 키워드에 기반해서 사안 포섭을 했다라는 게 딱 답안에 보이면 점수를 엄청 잘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냥 이런 거 없이 잘 썼다 하더라도 이런 게 좀 눈에 안 들어오면은 점수를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답안지 쓸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채점자한테 내가 이거 다 알고 있고 다 썼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판례 문구 내가 기똥차게 암기하고 답안지 구성을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해가지고 목차 구성을 했다 이런 거를 그 채점자가 엄청 잘 알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채점자는 답안지를 굉장히 빠르게 보는데 빠르게 볼 때 요거 썼네, 요거 나눠가지고 사안 포섭을 해줬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문제 소재에 뭘 적을까, 답안지 목차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거에 너무 시간 쏟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석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한 200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채점자한테 어떻게 좀 잘 전달할까 요거 위주로
좀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쪼개라, 목차를 많이 적어라 이런 얘기도 나오죠. 채점자가 목차만 보고 채점할 수 있게끔. 네, 넘어가시고 이제 예외 부분을 보시면은 뭐 키워드는 물품의 부분, 동그라미 1번에 부분이랑 동그라미 2번은 합성물의 구성 각편이랑 동그라미 3번은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왕국의 구성 각편, 이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얘네들은 물품성은 원래 없지만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예시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심사 기준 한번 펼쳐보시면 물품성의 예시들이 뭐가 되게 많아요. 지금 독립성 봤는데 일단 쭉 넘겨보시면 물품성 파트 나오죠? 물품성 파트에서 일단 물품의 요건 넘어가서 양가로 1번에 뭐 부품인 경우에도 독립거래 대상 호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아래 판례가 하나 나오죠. 이 판례도 좀 없었던 건데 새로 나온 판례거든요. 네, 새로 들어온 판례니까 한번 보시면은 키워드는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온열 치료기용 롤러예요. 얘가 무슨 뭐 어디 뭐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온열 치료기라는 뭐 장치인가 봐요. 어떤 장치 안에 들어가는 롤러 부품인데 부품. 이 부품의 물품성이 있냐 없냐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세 번째 줄 가시면은 세 번째 줄 중간에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거나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 줄 끝에 거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온열 치료경 롤러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거나 그와 같은 거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판례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 부품으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물품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시를 한 건데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한 포섭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물품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판례를 처음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장 갔는데 이런 판례가 딱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모른다면은. 그럼 뭐 나름 뭐 기재를 발휘해서 사안 보습을 적당히 해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판례 정도는 저희가 결론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아, 얘는 물품성이 부정되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예시는 그 양말의 뒷굽에 관한 예시예요. 저희 맨날 양말의 뒷굽 이렇게 암기만 했었잖아요. 그 양말의 뒷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양말의 뒷굽도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이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 더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에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2번 목차 보시면 본 디자인은 양말의 뒤꿈치 부분으로 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세 번째 줄 중간 보시면은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선으로 표현한 양말 뒤꿈치 실리콘 코팅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파트는 저희가 나중에 사안 보습할 때 답안지에 써주면 좋은 얘기입니다. 즉 저희가 그 뭐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하다라고만 결론을 내리고 혹시 이제 사안 보습을 해줄 필요도 있잖아요. 디자인 A는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표시하고 어디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의 사안 보습을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용으로만 기억하시고, 네, 뭐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 양말의 뒷굽에 대해서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단독으로는 등록 못 받는다.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 받는다.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된다 까지 답안지에 적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표현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밑에 예 2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체크하실 부분은 합성물의 구성 각편 요겁니다. 합성물의 구성 각편 요 용어가 사실 저희한테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맨날 그 개념이 헷갈리는데
일단 체크만 해놓으시고 합성물의 구성 가편, 그리고 두 번째 줄 중간에 물품성이 결여라고 되어 있죠. 거기 부분까지 체크해두세요. 합성물의 구성 가편은 물품성이 결여됩니다. 합성물이 뭐냐면 그 장기짝, 트럼프, 화투 이런 것들,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이런 것들을 합성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장기짝 중에 하나, 뭐 그 알 하나를 등록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구성 가편인데 걔는 그 자체로 혼자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항상 전체로서 움직이지. 그래서 합성물의 구성 가편은 물품성이 없구나. 이거 결론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그 합성물이 장기짝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합성물이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카드에 요 J, 잭인가요? 잭 요 세 가지 카드는 합성물의 구성 가편으로 봐요. 구성 가편. 구성 가편이기 때문에 얘는 등록 못 받죠. 요 잭 세 개만 따로 사고 팔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품성이 인정이 안 되는구나. 시험 문제로 나와도 아 얘는 물품성이 결여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처럼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A부터 그 킹까지 다 세트로 해가지고 합성물 자체로 등록을 받아야지 합성물의 구성 가편은 등록을 못 받는구나. 이 예시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예시, 다음 박스 보시면 키워드가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가편, 여기도 좀 체크를 해두세요. 아까 합성물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이었어요. 단일한. 이게 항상 용어가 헷갈려요. 합성물은 그냥 항상 한 개가 여러 가지 세트가 전체로 움직이는 걸 합성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카드도 합성물이고, 그리고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도 합성물이에요. 그리고 얘랑 구별이 되는 거는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 얘랑 다르죠. 얘는 레고죠, 레고. 그리고 얘는 뭐 로봇, 뭐 조립, 뭐 로봇 완구로 해볼까요? 뭐 팔, 다리, 머리, 몸통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고, 얘를 합성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랑 전혀 별개로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 즉 레고 같은 것들을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라고 불러요. 얘는 합성물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까 합성물의 구성 가편, 얘의 구성 가편 팔, 다리 하나하나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물품성이 없다고. 근데 지금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 지금 두 번째 박스가 그거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가편, 즉 레고 블록 하나예요. 레고 블록 하나하나는 그 다음 줄에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예시로 아래 나와 있는 조립 완구용 블록, 뭐 레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블록 하나하나는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가편이지만 그 자체로 등록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화살표 또한이라고 나와 있죠. 또한 합성물의 구성 가편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아래 얘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개별 트럼프 카드 등을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거랑 연결시켜서 볼게 맨 위에서 봤던 잭 그 세 가지 카드, 얘가 지금 합성물의 구성 가편이에요. 이 자체로는 등록을 못 받는데 나머지 카드를 점선으로 표시해가지고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카드를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요 잭만 실선으로 표시해가지고 등록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가 이제 조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구성 가편으로 나눠본다면 요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는 당연히 등록의 대상이 되죠.
그 트럼프 카드가 다 모여져 있는 상태는 등록 대상이 돼요. 근데 트럼프 카드 각각은 물품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도 조립되어 있는 상태랑 그리고 각 구성 가편 하나하나가 있는데 각 구성 가편 하나하나는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또 안 돼요. 왜냐면 1디자인 위반이기 때문에. 요건 이따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억하실 거는 여기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가편은 등록이 가능하고 물품성이 있고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가편은 물품성이 없다. 그치만 물품성이 없어도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완구 팔 하나 다리 한 짝은 등록 대상이 되지 않죠. 호환 가능성도 없고 그 독립거래 대상도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팔 한 짝을 실선으로 하고 뭐 나머지를 파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요거 자체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부분 디자인으로 하면은 등록이 될 수가 있다. 얘네 레고는 구성 가편도 등록 가능하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제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성 중에서 독립성 파트를 봤는데 독립성 파트는 아까 기본서에 있는 그 일반론도 좀 다 암기를 꼭 해두시고 그리고 지금 심사 기준에서 독립성 파트에 좀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죠. 또 합성물 이러면서 좀 헷갈리는 개념도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예시까지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유체성 부분부터 나가도록 할게요.